기브 앤드 테이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애덤 그랜트 지음.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일터와 인생 관계를 바꾼다. 저자 애덤 그랜트는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하버드대 심리학 수석 졸업, 미시건 대학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 학위, 영국에서 방문 교수를 지낸 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2년 후인 2009년 세계 3대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는 와튼 스쿨로 옮겨서 지금까지 재직 중이다.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창의적이고 등등 다양한 연구를 하신 귀한 교수님이시네요. 조직신학의 31살의 젊은 나이에 와튼스쿨 최초로 최연소 정신교수로 임명되었다. 정신교수로 31에 그래서 많은 상도 받고 심리학적으로 많은 잡지 등에 글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올랐다. 기브 앤드 테이커. 젊은 나이에 귀한 것을 깨달았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추천의 말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 등등에서 성공적인 양보는 순수한 방식의 이타주의가 아니고 이기적인 이타주의에서 온다는 색다른 통찰이 돋보인다. 순수한 것이 그렇게 말했네요. 정말 신나는 책이다.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선입견을 선선히 깨뜨릴 수작이다. 뛰어나고 현명하다. 그래서 과소평가된 사람들, 즉 자유롭고 부드럽고 온화한 인간들이 만만한 상대로 전락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성공사들이 맨 꼭대기 오른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 같지만은 사람이 제대로 성실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종국적으로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것으로 이 책을 보았다는 거네요. 또 일과 삶에서의 개인적인 성공을 거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들도 모았다.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소통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며 성공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정의한다. 매력적인 책,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일과 삶의 영역에 있어 너그럽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직설적으로 담았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남을 위해서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래, 너무 생고생을 하지 말자. 지혜로운 베품을 말한다라는 거네요. 최첨단 연구, 구체적인 사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무장한 이 책은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책이다. 나약한 사람과 강인한 사람,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정복한다. 충격적이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참 많은 추천인들이 칭찬을 하고 있네요. 전념성이 가득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 책은 조금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행동 양식과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단 한 사람의 위한 수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윈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는 책이다. 이제 결국 같은 말이네요. 소설처럼 잘 쓰여졌다.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을 읽자. 등등 많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추천의 말에서 이제 1장에는 투자의 횟수, 투자, 통념을 거스리는 성공에 대해서 쭉, 2장에서는 공작값 한다. 충분히 베풀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어떤가. 3장으로 넘어가서 공유하는 성공,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는
행위의 놀라운 가치, 그러니까 승리도 서로 윈윈하자는 승리를 말하네요. 만들어진 재능이다. 누가 어떻게 잠재력을 이끌어내는가. 잠재력, 겸손한 승리, 설득하지 않고도 설득에 성공한 사람들이 비밀 무기다. 6장에서 이기적인 이타주의자, 지쳐서 떨어지는 사람과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의 차이는 허구의 탈피,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만만하지 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이다. 호혜의 고리, 무엇이 인간을 베풀도록 만드는가. 호혜, 차원이 다른 성공,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 그래서 기버가 되자 하는 이런 이제 주제로 책이 이루어져 있군요. 1장에서 투자에 해서 통념을 거스리는 성공이라. 통념을 거스리는 성공. 상호 관계의 원리는 외교다. 하나를 주고 열을 받아라. 마크 트웨인 작가가 말했네요. 착한 사람은 꼴찌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가? 이런 뜻인데, 어느 화창한 토요일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이들은 실리콘밸리의 두 아버지가 축구장 곁에 서서 어린 딸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시간 문제였고, 둘 중에 키가 더 큰 데니 쉐이더는 네스케이프, 모토로라, 아마존에서 일한 적이 있고 창업에 몰두해서 여러 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는 사업가다. 검은 머리에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는 스스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는 30대 후반에 첫 회사를 세운 뒤에 이제 막 네 번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끝을 모르고 이어갈 수 있는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쉐이든 옆에 서 있는 데니 비드 호닉이 금세 마음에 들었다. 호닉은 직업 투자자로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염소 수염을 기른 키 작은 사내였다. 그는 취미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수집했고 대학에서 컴퓨터 음악을 전공하는 한편 법학과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로펌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호닉은 어느 날 한 벤처 창업 투자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후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는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그 일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해왔다.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쉐이더가 호닉에게 말했다. 지금 추진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쉐이더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호닉은 이상적인 투자자였다. 호닉의 입장에서도 쉐이더에게 투자하는 일은 좋은 기회였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공 경험이 없는 신출내기 사업가이지만 쉐이더는 이미 두 번이나 잭팟을 터뜨린 블루칩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1999년에 설립한 첫 번째 회사 어셉트닷컴은 아마존이 1억 7,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2007년에는 모토로라가 그의 두 번째 회사 굿테이크놀로지를 5억 달러에 인수했다. 쉐이더의 경력이 그만큼 화려했기 때문에 호닉은 그가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며칠 후에 쉐이더는 호닉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온라인 구매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호닉은 그 주에 쉐이더를 회사 파트너들에게 소개했고 그 자리에서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쉐이더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던 호닉은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었다. 쉐이더의 명성이 자자하고 아이디어도 참신해서 다른 투자자들 또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호닉은 회사 파트너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게 투자를 제안하는 건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미국 최고의 벤처 투자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아닌 우리 돈을 가져다 쓰도록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해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쉐이더에게 고민할 시간을 넉넉히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쉐이더가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홍보할 여유가 없도록 기한을 짧게 정하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았다. 그것은 대다수의 벤처 투자 회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호닉은 셰이드에게 빠른 기한 내에 대답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제안과 다른 투자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해 보라고 권했다. 사업가에게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고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호닉은 당장 결정하도록 급하게 재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원칙처럼 지키고 있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호닉은 셰이드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신의 이익보다도 셰이드의 입장을 우선시했고 셰이드가 다른 선택지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여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배려하고 상대에게 여유를 주고 상대가 충분히 그래서 자신감 있는 나중에는 참 믿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기버의 생각이었네요. 셰이드는 몇 주 동안에 여러 투자자를 만나서 아이디어를 홍보했다. 그 사이에서 호닉은 자신이 여전히 강력한 후보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셰이드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투자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는지 증명해주는 40명의 추천인 명단이었다. 호닉은 투자자에게 사업가에게 능력과 신용을 기대하듯이 사업가도 투자자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단 사업가와 또 투자자가 계약을 하면 투자자는 이 사회의 임원이 되고 사업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다. 호닉이 보낸 40명의 추천인 명단은 그가 지난 10여 년간 벤처 사업가들을 위한 헌신하며 흘린 피땀과 눈물을 의미했다. 그는 그 명단이 자신의 역량과 인격을 보증해 주리라고 확신했다. 몇 주 후에 셰이드는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호닉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합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셰이드가 계약을 맺은 투자자가 제안한 내용은 재정적인 조건에서 호닉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호닉이 보낸 40명의 추천인 명단뿐이었다. 셰이드가 명단에 적힌 추천인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호닉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호닉이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 성품이었다. 셰이드는 호닉이 객관적인 자세로 사업을 바라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기보다 그저 너그러운 태도로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골몰할까봐 걱정스러웠다. 한마디로 호닉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였다. 셰이드가 선택한 투자자는 사업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총명한 조언자였다. 셰이드의 생각은 간단했다. 나에게는 좀 더 도전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 임원이 필요해. 호닉은 사람이 지나치게 착해서 정작 회의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는 호닉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마음은 당신에게 끌리지만 머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군요. 나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호닉은 뒤늦게 자책하기 시작했다. 이런 얼간이 같은 이라고 투자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면 그가 받아들였을 텐데 대체 어찌 된 거지? 나는 지난 10년간 좋은 평가를 얻었고 투자 성과도 괜찮았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일이 데이비드 호닉은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 과연 그럴까? 실패한 것 같은 너무 착해서 실패했나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참 착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또 하나씩 살펴서 찾아보도록 봅니다.